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에 관여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조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는 3자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뒤에 곧바로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 회담 조율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회담을 마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정상회담 조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회담 뒤에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 조율을 바로 시작했고 이후 자신이 참여하는 3자 회담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담은 지난 2월 백악관 회담과 달리 훈훈한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유럽 정상들과 다자 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역대 최고의 대화를 나눴다며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미래 안전 보장에 미국이 관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미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y are first line of defense because they're there. They're Europe, but we're going to help them out also. We'll be involved. 네, 트럼프 대통령은 3자 회담을 빨리 추진해서 2주일 안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이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3자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안보 보장을 위해 미국의 모든 자원이 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Do you need from President Trump to be able to make a deal? Is it American troops, intelligence, equipment? Everything. Strong Ukrainian army. That's what I began to discuss with your colleagues. And it's a lot about weapon and then people and training missions and intelligence.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안보 보장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면서도 영토 문제는 3자 회담에서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에 대해서 영토 교환 논의를 푸틴과 직접 회담에서 해야 한다는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유럽연합과 나토, 또 유럽 5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다자 회담도 바로 이어졌는데 어떤 내용이 다뤄졌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에 유럽 정상들이 참여하는 다자 회담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으로 EU 집행위원장과 나토 사무총장은 물론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 총리, 영국 총리 등 유럽 5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의가 진행된 겁니다. 이 다자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방안, 또 러시아와의 영토 교환 문제가 다뤄졌을 걸로 보입니다. 이들이 이례적으로 모두 참여한 건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협상을 막기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이 회원국을 집단 방위하는 나토 조약 5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하는 안에 다자 회담에서 어떤 의견이 모아졌는지도 관심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담에 경계심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 직전에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 배치되는 시나리오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이 배치되면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영국과 프랑스가 휴전 시에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영국은 이 힘든 협상 작업에 개입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회담을 앞둔 오늘 새벽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사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에서 드론의 아파트 공격으로 생후 1살 반 아기를 포함해서 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전에 러시아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과 종전을 위한 회담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격에 나섰다면서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백악관 다자 회담에 참석한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나토식으로 참여할 뜻을 밝힌 데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런던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소연 특파원, 다자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양자회담 후 유럽 정상들도 참여하는 다자회담이 이어졌는데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핀란드 정상과 함께 EU 집행위원장과 나토 사무총장도 참석했습니다. 회담에서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안보보장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한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폴리티코 유럽파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우크라이나 주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식 집단방위 5조와 유사한 형태의 안보보장을 시사한 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의지의 연합에서 하려고 한 노력과 부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의지의 연합이 이미 진전시킨 과정에 미국이 동참함으로써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사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안보 보장의 첫 번째는 향후 수십 년간 신뢰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군대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약속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안보 보장은 유럽 대륙 전체의 안보를 의미하는 만큼 향후 미러 우크라이나 3자 정상회담 이후 유럽까지 참여하는 4자 정상회담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정상들은 최우선적으로 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하면서 선휴전 후 협상을 하자는 젤렌스키 대통령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회담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회담 도중 휴식을 요청한 뒤 푸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유럽 정상들과 논의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의견을 청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젤렌스키 대통령을 기꺼이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다는 AFP 보도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두 정상이 약 40분간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의 직접 협상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대표단의 급을 올리는 가능성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위기를 비롯한 긴급한 현안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이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환대와 회담에서 이룬 진전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보함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08% 내린 44,911.8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01% 밀린 6,449.1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03% 오른 21,629.77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3자 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힌 만큼 푸틴의 결정에 따라 3자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생겨난 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잠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합니다. 헌법기관인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다했는지 또 계엄 직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인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한 전 총리가 잠시 뒤 그곳에 출석한다는 거죠? 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오전 9시 반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첫 소환이 이루어진 지 한 달 보름여 만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따져 물을 거로 보입니다. 또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된 만큼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어제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의 역할과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주로 조사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특검 측은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영장 청구 계획부터 세울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고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거란 건데요. 다만 한 전 총리가 어느 정도 입증된 혐의까지 부인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미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자 신병 확보에 나선 전례도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특검이 수사 외압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최상병 특검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특검은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장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고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 등 혐의 전반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당시 현장 지휘관들도 차례로 소환하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어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내일은 최진규 전 포 11대대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철입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로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공판 준비 기일을 엽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4일 수사 기록을 등사받지 못해 변론 준비를 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공판 준비 기일 변경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기일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된 이후 두 번째 특검 조사에서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김 씨에게 다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구치소를 출발한 법무부 호송 차량이 1시간 동안 달려 광화문의 특검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구속 뒤 1차 조사 때처럼 김건희 씨는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이번에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오전 조사 1시간 40여 분 동안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추궁했지만 김 씨는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오후에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언급 말고는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틀 뒤 재소환을 통보했고 김 씨 측은 출석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의혹의 정점, 김건희 씨가 소환된 날 집사 김예성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나란히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 전달할 수 있습니까? 명품 가방이랑 목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 씨는 김건희 씨와 통일교 측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인물인데 특히 현안을 청탁하면서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통일교가 전성배 씨를 통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와 집사, 건진법사까지 3명이 한꺼번에 소환되면서 대질신문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특검은 조사 시간이 겹친 건 우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건희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오늘 재차 특검에 출석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씨를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인 이정필 씨에게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도와주겠다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각종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을 다시 찾아 압수수색을 위한 협의에 나섰습니다. 500만 명 당원 명부를 요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도 야당의 완강한 거부가 이어지자 특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을 찾아 압수수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3일 당직자들과의 장기간 대치 끝에 무산된 영장 집행 재시도를 위해 협의에 나선 겁니다. 특검이 필요로 하는 건 통일교 신도 명단과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지난 2023년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교인들이 무더기로 가입한 게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검은 여전히 협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500만 당원 명부 전부를 요구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돌리기만 하면 당원 명부가 특검 측에 유출되는 일 없이 신도 명단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첫 압수수색 때부터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 협조를 받기로 정점식 사무총장 측과 논의한 상태였다는 취지입니다. 신자들의 당원 가입 여부는 의혹의 핵심 물증인 만큼 특검은 오는 20일 만료되는 영장을 연장해서라도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기나 방법을 두고는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사 압수수색 재시도 가능성에 대비해 특검 사무실과 법원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방어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해산시키기 전에 스스로 해체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뼈약뼈 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과 서울중앙지법 앞에 연달아 집결했습니다. 특검의 당원 명부 1차 확보 시도는 막았지만 영장 시한이 20일까지인 만큼 다시 들이닥칠 가능성에 대비해 결사항전에 나선 겁니다. 대규모 특검을 출범시킨 그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담긴 것입니다. 야당을 털어라. A부터 Z까지 탈탈 털어라. 이렇게 민주당이 하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대기령이 내려지며 지도부 회의도 당사에서 이뤄졌습니다. 당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며 정당 해산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집무실 당사 이전, 철야 비상대기와 같은 당사 엄호 방안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끝까지 당원 명부, 개인정보를 지키겠다. 적절하게 조를 구성을 해서 압수수색 영장 마지막 날까지 당사를 지키도록. 민주당은 압수수색 저지 시도를 두고 이젠 고쳤을 수도 없는 수준이라며 국민의힘 해산론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구구의 힘은 더 이상 고쳐설 수 없는 지경, 재활용 불가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란 정당 국민의힘은 진짜 국민의 힘으로 해산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특검에 항의하며 당사에서 24시간 농성 중인 김문수 당대표 후보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유튜브 중계 화면에 편한 차림까지 가감없이 드러났다는 점을 거론하며 속옷 농성이 당의 전통이냐고 깎아내렸습니다. 농성이 온종일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속옷 차림이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국민들께 불편과 수치심을 안기고 있습니다. 대국민 성희롱입니다. 당대표 후보직에서 사퇴하십시오. 전당대회가 임박한 데다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여오는 수사망에 더는 물러서선 안 된다는 국민의힘 내 반발은 더 거세지는 기류입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경색된 여야 관계의 실마리를 찾는 데 악재로 작용할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정치권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 나란히 참석했지만 여야 대표는 여전히 악수조차 없는 냉랭한 기류를 유지했습니다. DJ 정신 계승을 강조하면서도 상대를 겨냥한 날선 발언들을 덧붙이며 사실상 극한 대치 전국을 예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광복절 연휴 직후 열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16주기 추모식. 나란히 앉은 여야 수장은 사흘 전 광복절 경축식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상대방이 없는 듯 앞만 바라봤습니다. 한평생 화합을 강조한 고인의 철학이 무색한 장면이었습니다. 먼저 연단에 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80년 광주가 2024년 내란을 몰아냈다고 포문을 열며 지금의 국민의힘은 대화 상대가 아닌 수사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신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말하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정치 보복을 멀리한 김대중 리더십을 본받기는커녕 국민 편을 가르고 진영 갈등을 유도하고만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집권 여당이 야당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이처럼 냉랭한 기류가 흐르는 건 8월 임시국회 시작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는 21일 첫 본회의가 열리는데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과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으려는 국민의힘이 벌써 극한 대치에 돌입한 겁니다.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정당 정치의 장으로 당장 돌아오십시오. 더센상법, 불법파업 조장법, 방송장악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여야가 통합과 화해의 정치라는 김대중 정신 계승을 강조하면서도 서로 팔짱만 낀 채 협치를 위한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공식 행사장에서의 의례적 인사치레조차 사라진 정치 현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현재로선 난망한 상황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주미대사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주일 대사에는 이혁 전 주 베트남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아그레망, 즉 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 동의 절차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강 전 장관은 주 유엔 대표부 공사와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 전 대사는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주 일본 공사 등을 거치며 현지 경험을 쌓았습니다.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대사가 내정되면서 각국 현안을 다루기 위한 외교 라인 정비에도 더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 정당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는 어떤 경우든 6월에 국민들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뭐 어디로 나갈지는 저도 지금 결정할 수는 없다. 양심도 성찰도 반성도 없는 조국의 파렴치한 행태는 이재명 정부의 발목만 잡을 뿐입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공정입니다. 하고 싶어요. 전환길이 조국이라면 저는 안 나옵니다. 사면 하더라도 안 나오겠습니다.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 어제 첫 공개 일정을 가졌는데요.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복당 신청도 바로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DJ 묘역을 참배한 게 가장 대표적인 일정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고 복당 신청까지 앵커가 언급해 주신 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계 복귀를 속전속결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고, 그에 맞춰서 혁신당 역시도 조국 전 대표가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조기 전당대회 개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국 전 대표의 여러 가지 말들이 언론 인터뷰들을 통해서도 공개가 되고 있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내년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역할을 입증을 받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당분간 최소 한 달간은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게 될지,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어떤 전략적인 노선은 무엇이 될지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을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내년 6월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냐, 보궐선거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어떤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6월 얘기하면은 지방선거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어디가 나올지도 모르고 네. 개약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글쎄요, 조국한테 주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디로 나올까, 서울 얘기도 나오고 부산 얘기도 나오고 인천 얘기도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조국이 나와준다면, 조국 전 대표 이제 앞으로 당 대표 될 것 같은데, 조국 대표가 나와준다면은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땡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보면은 막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거의 핵심이 본인이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모르는 것 같아요.
조국 대표가 뭐라 그랬죠? 투표로 국민의힘을 끝장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국민의힘을 살려주고 있다는 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나르시시즘에 굉장히 젖어 있는 사람은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얼마나 그것이 강하면, 자기애가 강하면 당 자체 이름을, 본인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분은 현실 감각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나가준다면 오히려 선거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 얘기는 잠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인천 계양을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라는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뭐 좀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건 이제 선거 직전이 돼야 또 이제 얘기가 오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결국에는 지금 양당 체제에서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과도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에게 최대한 상처가 없는 방향으로 전략을 짠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조국혁신당에서 뭐 부산시장의 선거를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을 거고, 네. 그 외에도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조금 더 자율적인 측면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지금 뭐 개항을 보궐선거 출마자들이 거론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여기도 아직 확정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조국혁신당에서 지방선거로 이제 조국 전 대표를 출마를 시킬지, 아니면 이제 본인은 뭐 지방선거는 지원을 하고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는 방향으로 갈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쪽에 상처가 없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합당 가능성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는 합당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뭐 지방선거 전에 그게 될 거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정치적인 평가를 받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굳이 어떤 민주당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민주당과 합당을 통해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생각이 없을 것 같고, 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에서 사실 지도부 내에서도 이 합당 얘기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합당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각자가 그리고 있는 정치적인 그림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국혁신당은 독자적인 영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그리고 민주당은 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초기 정권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정 운영 제반 사항들을 챙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얘기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에는 지금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의 합당은 그러면은 조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조국을 만에 하나 뭐 부산이라든지 계양이라든지 내보낼 의향이 있다면 네. 합당하겠죠. 근데 합당을 안 하고 거기 주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 먼저냐 이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민주당 강세 지역 내지는 탈환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부산을 굳이 조국한테 민주당이 주면서까지 본인들의 선거를 이끌어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는 순전히 이제 정당이라든지 정무적인 판단에 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합당을 하지 않는다면은 조국은 당연히 이제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마 호남에서 그런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투표로 끝장내야 한다라는 언급도 했고요. 반 이상 줄여야 된다, 0이 돼야 한다, 이제 의석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국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해줄수록 반이 안 되고 오히려 2배가 될 수 있고요. 투표로 분명히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겠죠. 오히려 국민의힘에 좋게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국 대표가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국민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인식에 그 괴리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 저희가 최근에 봤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분들이 얼마나 큰 사고를 칠 수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네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저는 근데 이 부분이 뭐 조국 전 대표가 본인에 대한 객관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국 혁신당의 정치적인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제 지금 보면 사실 국민의힘이 어떤 반성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혹은 쇄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고, 오히려 내란 특검이 진행되게 되면서 전방위적인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뭐 전당대회 얘기를 저희가 뒤에서 하겠지만 어떤 이런 전당대회라는 계기조차도 쇄신의 계기보다는 과거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인 그 역할이 좀 이제 많이 끝난 것 아니냐. 국민의힘 자체가 사실은 뭐 갱생할 수 있는 여지,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들을 비판을 하고,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어떤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겠다라는 포부가 담긴 메시지를 읽었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뭐 본인이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발로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이 내란 이후, 계엄 이후에 여전히 어떤 반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좀 정치적으로 심판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네. 저는 조국 대표가 기회는 있었다고 봐요. 뭐냐면 본인이 이제 석방이 됐잖아요. 사면 받았잖아요. 사면 받고 나와서 만에 하나 나는 이렇게 뭐 박해를 받았지만 사면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 고마움의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국민한테 얘기를 했었어야 됐고요. 또 거기에 걸맞아서 본인은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정치가 안정화되고 화합하고 협상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예를 들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면은 그 메시지와 맥락이 모든 게 다 조국 대표한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오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본인이 무슨 상징처럼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뭐 대단한 뭐 신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애가 너무 강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걸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글쎄요.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030 세대의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은 이해해 줄 거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윤상현 전 의원이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잊어. 이 얘기하고 무슨 뭐가 틀립니까? 그러니까 인식이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네. 정치적인 역할을 뭐 입증을 받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게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정정을 드리고요. 조국 혁신당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이제 3년은 너무 길다였거든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투쟁을 하면서 이제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이제 뭐 계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 이후에 새로운 이제 뭐 국가를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조국 혁신당이 기여를 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강경한 입장 역시도 여러 가지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본인들이 할 역할이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이런 뭐 이제 감옥에 가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할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본인의 역할을 입증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한 거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청래 대표는 발끈하던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간질을 계속하는 거죠. 지금 뭐 이제 보수 쪽에서 계속하는 얘기가 뭐 명청대전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신임 대표 사이에 뭔가 묘한 기류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정점을 찍은 것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함으로써 이 정청래 대표의 힘을 빼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이제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네. 걷잡을 수 없이 퍼지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뭐 정청래 견제용으로 조국 전 대표를 사면했다 이런 말은
사실 좀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권 출범 초기에 정청래 신임 당대표를 견제할 이유가 도대체 뭐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권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이제 파트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굵직한 입법 과제들을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에 있어서 국회에서 정확하게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그런 부분에서 정청래 대표를 견제할 이유가 논리적으로 없죠. 지금 상황에선 더더욱 없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두 번째로 만약에 설령 견제를 하려고 했었다 하더라도 그 수단이 정치적으로 본인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면이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모종의 의도가 있고 그것이 정청래 대표를 해치려는 의도였다. 혹은 정청래 대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조국 전 대표를 사면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지금 보수 세력 내부에서 재건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시선을 자꾸만 민주당으로 돌리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사이에 뭔가 균열이 없는지 균열이 없어도 균열을 만들어서 뭔가 그 빈틈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강론보다는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을 뭐 어떻게 비판할 것이 없는지 그리고 뭐 이 정청래 대표와의 사이가 뭐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낭설을 만들면서 저는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부디 이렇게 정청래 대표의 입장도 직접적으로 나온 마당에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수 세력의 이간질이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면 더 생각나는 것처럼 명청시대라는 말을 본인이 스스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프레임이 한번 씌워지면 이게 벗어나기가 매우 힘든 게 이제 정치인데 명청시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이 대립각이 쓴다, 이거를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던 얘기를 취재가 돼서 그거를 언론에서 만들어냈고 언론에서 이제 기사화된 것이고 그거를 보고 있었던 신문 보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이 그거를 이제 받아서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시작한 이간질이 아니고 오히려 본인들 내부에서 시작된 분열의 기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야당의 역할은요. 그냥 정부 여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걸 견제하는 게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은 역할에 어느 정도 충실해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비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1%를 기록을 했습니다.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한 건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2주 연속 하락세이지 않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뭐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사면의 여파가 있겠죠. 네. 이제 사면의 여파가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 시점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이춘석 그 위원장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그 세제 개편안에 있어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좀 반영이 된 결과라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무겁게 인지를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워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다가오는 빅 이벤트들이 있어요. 뭐 한미 정상회담도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뭐 회담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지금 외교적인 이벤트도 예정이 되어 있고 뭐 이 외에도 정책적인 것들도 계속해서 나올 텐데 그 과정에서 지금의 어떤 부정적인 여론들을 타개할 만한 결정적인 카드들을 좀 대통령실에서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네. 어제 조국 전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사면이 뭐 n분의 1 정도의 영향은 있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윤미향이란 큰 카드가 있긴 했었으니까요. 본인 혼자 다 짊어지기는 부담스러웠겠죠. 사실 조국 대표 사면에 대해서는 워낙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사면이란 가능성이 언급되기 될 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큰 그게 있을 거다, 파고가 있을 거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사실 윤미향 그 전 의원 사면은 이런 거죠. 그 뭐 천하람 의원이 얘기했던 그죠? 조두순을 어린이날 출소시키는 거하고 똑같다. 네. 그 사실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부분은요. 그 시대에 살지 못했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에 대한 미안함, 살아계신 것에 대한 고마움,
이런 거를 그거를 담아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거를 드린 거 아니에요. 기부를 했는데 그거를 횡령죄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걸 대법원 판결까지 났고. 근데 그 사람을 형을 얼마 형 살지도 않았죠, 사실은. 근데 그거를 사면을 8.15 광복절에 한다? 그거 약간 그냥 엿을 이만큼 쌓아놓고 국민들한테 드세요라고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런 걸 봤을 때 조국과 윤미향을 봤을 때 누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외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보통 대통령들은 과거에 보면 외교 일정이 있으면 조금 상승은 되지만 지금 60몇 프로에서 51% 거의 10몇 프로가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는 그만큼 불만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이 속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 안 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외교 일정에서 우리한테 불리한 협상을 해온다. 그것도 나중에 보면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왜 그 쓸데없는 사면을 해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함정에 빠진지 모르겠네요. 네, 각 당의 지지율은 상대 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40% 선이 무너졌고요. 국민의힘과의 격차도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은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건 반사이익이에요. 그냥 반사이익이고 이재명 대통령 출범한 지 이제 석 달도 채 안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에 가졌던 기대 그리고 처음에 보였던 처음에 이제 그 잘못된 인사들은 나중에 나타나긴 했지만 처음에 좀 뭔가 실용주의 그다음에 모든 걸 좀 다 알아서 좌우를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내놓은 메시지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국민의힘은 우리 스스로도 지금 우리 아까 박성민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갈 길을 못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과거 정치를 보면은 정부 여당이 못하면은 야당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하는 반사이익을 항상 봤거든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비율이나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전당대회 국면에서 여론조사도 많이 돌아가고 이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적극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국면의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에서 이런 지지율이 빠졌는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게 지금 민주당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좀 선명한 노선들인데 이런 선명한 노선들을 강조를 하는 것이 지금 국면에서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집권 여당이자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바라는 모습들이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근데 사실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주식 양도세 문제라던가 아니면 사면 이슈라던가 사면 이슈 이후에 이제 나왔던 민주당의 입장이라던가 여러 면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특히 이춘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속하게 제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민주당의 악재가 되는 이슈였던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이제는 좀 맞다, 사면 거래한 거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민감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특검이 오늘도 이제 중앙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의원들이 조를 짜서 당을 지키기로 했다라는 이제 보도도 나왔는데 지금 당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당대회 기간 동안 자꾸 특검에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당사로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치적 압박, 탄압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오겠다는 이유는 당원 명부를 지금 확보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원 명부도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지켜보고 있는 2023년 그 전당대회 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대거 특정 종교 단체에서 얘기한 사람들이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럼 그거는 국민의힘과 협상을 통해서 자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거는 과거에도 있었고 충분히 그럴 여지도 있고 국민의힘도 그런 협상에는 응할
태세인데 굳이 그걸 들어와서 모든 당원 명부를 확보하겠다라고 압수수색의 그 모습을 띄우는 것은 취하는 것은 저는 그냥 정치적 압박, 탄압 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정치적 압박이다, 탄압이다라는 입장이고 일부에서는 지금 이런 특검의 움직임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극우 세력이 오히려 좀 결집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근데 뭐 특검이 이제 뭐 극우 세력의 결집을 도와주냐 마냐 이런 것까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특검은 수사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전체 명단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통일교 교인 명부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대조할 만한 명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특검 측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냥 야당 탄압이다, 이것은 뭐 야당 말살이다 이렇게 하면서 강경하게 좀 저항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과거에 이제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거나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문을 열라 이런 입장을 국민의힘에서 냈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뭐 전체 당원의 명부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정 당원들을 좀 대조해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협조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뭐 야당 말살이다,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전방위적인 저항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결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확실하게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거듭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는데 곧 구체적인 긴장 완화 조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되는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비 훈련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을지 연습을 통한 안보 태세 파악과 위기관리 능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서서 경제, 기술, 환경 요소 등이 얽힌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란 대북정책 소신 또한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신뢰가 회복될 거라며 굳건한 대비태세 위에서 긴장 완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관련 부처는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에서 군사훈련 중단 등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단계적 복원 등이 우선 거론됩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에서도 대북 유화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을지 연습은 전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이라며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을지 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측의 전시 대비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고려한 언급으로 보입니다. 남북 간 불신의 벽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잇따른 신뢰 회복 메시지가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네, 북한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가장 적대적인 대결적 의사표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라며 핵무장의 급진적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종원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은 어제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북한의 첫 번째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인 최은호의 무장체계 시험 과정을 점검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미의 합동 군사연습이 또다시 감행됐다며
북한의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인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입장 표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한미의 군사적 결탁은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근원이라며 핵무장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은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올해는 야외훈련 절반가량이 연기됐습니다. 또 어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정례적인 방어적 성격의 훈련인 점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앞서 김여정 담화에서 훈련 조정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사실상 중단을 요구한 데 이어서 이번엔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비판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다만 북한을 향해 신뢰회복과 화해협력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발언과 관련해선 오늘 김 위원장의 언급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50% 품목 관세 대상에 기계류와 부품 등 파생 상품 407종을 추가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변압기와 냉장 냉동고,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화장품 용기 등도 고율의 관세 부담을 안게 되면서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50% 품목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에 파생상품 407종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상은 기계류와 부품, 일부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와 그 부품 등으로 철강 알루미늄 함량 부대는 관세 50%가, 나머지 부분에는 상호 관세율 15%가 적용됩니다. 미 동부표준시로 18일 0시 1분부터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된 통관 물량의 품목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변압기와 화장품 용기 등 철강과 알루미늄이 들어간 품목은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변압기 전체 원가 중에 철강 함유 비중이 조금 높은 품목이고요. 미국이 요즘에 전력 인프라 투자가 많아지면서 미국에 대한 변압기 수출이 좀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상무부가 미국 업계의 추가 신청을 받고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 기업들과 함께 적극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9월 달에도 추가 절차가 있어서 이때도 똑같이 해당 품목이 안보에 위협이 안 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할 생각입니다. 또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 중견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 사업을 늘리고 관세 기준이 될 철강 알루미늄 함량 확인 등 컨설팅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국 기업들의 파생 상품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인 미국 정부가 다음 달에도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로운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단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임금 인상 외에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면서 7년 만에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여파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도 커지면서 현대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단협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과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의 각종 수당 포함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60살인 정년을 국민연금을 받는 64살까지 늘리고 주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이 지난해 14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도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며 비난했습니다. 성실 교섭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사측은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양보와 희생만을 강요했습니다. 특히 미국 수출 자동차에 적용되는 관세를 두고 노사는 큰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노조는 관세 문제는 세계 모든 자동차 업계가 겪는 일이고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환율도 올라 오히려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반기까지 이제 실적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는 회사가 과도한 불안에 대한 조성 그리고 현장 조합원들이 느끼기에 작년에 영업이익에 걸맞는 성과 분배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면 사측은 관세 부과로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경기 둔화로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실적만으로 교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1, 2차 조정회의를 거친 뒤 오는 25일 파업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합원들이 파업을 선택할 경우 현대차는 7년 만에 파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수 침체와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 현대차 노사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노동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최근 백화점과 같은 각종 공중이용시설을 겨냥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공중협박죄를 적용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사제폭탄을 만들어 행인을 위협한 남성에게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30대 남성 김모 씨는 부탄가스 등으로 만든 사제폭탄을 들고 서울 영등포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죽인다는 협박과 함께 40분가량 상점가를 돌다 붙잡혔는데 법원이 최근 이 남성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하는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불특정 다수 대상 협박범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적용한 첫 판결입니다. 공중협박죄는 신림역과 서현역 살인사건 이후 지난 3월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피해가 없어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벌금형에 그친 것을 두고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근 앙심을 품은 배달기사가 패스트푸드점 폭파 신고 자작극을 벌이는 등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관련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선고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사제폭탄이 엉성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는 건데 법조계나 경찰에서도 이번 판결을 공중협박죄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사실관계가 너무 특수해서 그러니까 공중협박죄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가늠하는 데는 부적절한 사례인 것 같아요. 공중협박죄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온 가운데 앞으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테러 협박을 엄벌하는 판례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교화 가능성이나 인강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성진은 지난 4월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쌍문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구조 작업을 하던 20대 소방대원 1명이 발목을 다쳤고 주민 1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구속 이후 두 번째 조사를 받은 김건희 씨에 대해 특검이 내일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오늘 접견을 마친 뒤 출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죠? 네, 특검은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에서 내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는 건데요. 아직 조사를 시작하지 못한 의혹이 많은 만큼 특검이 속도를 내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 김 씨가 다시 출석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들은 오늘 김 씨와 구치소에서 접견한 뒤 출석 여부를 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김 씨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틀 만의 조사는 무리일 수 있다는 게 김 씨 측 입장입니다. 네, 어제 조사에서 어떤 진술이 나왔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김건희 씨는 어제 오전 특검에 출석해 7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퇴장했습니다.
오전에는 지난 14일 구속 이후 첫 조사에서 마치지 못한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요. 오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휴식이나 조서 열람 등을 제외하면 실제 조사 시간은 3시간 10분 정도 진행됐는데 지난 조사보다는 조금 많았습니다. 김 씨는 오전과 오후 조사 모두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일부 질문에는 모른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놓고는 고심을 이어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어제 오후 국회 본관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을 찾아 이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였는데 어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특검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도 당원 명부 전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서 국민의힘 주장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특검이 필요한 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통일교 신도 명단을 대조하는 작업이라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을 돌리기만 하면 당원 명부가 특검에 유출되는 일 없이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내일 만료되는 만큼 특검이 오늘 다시 자료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종호 씨를 다시 부르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구속 이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합니다. 오늘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서 2차 시기 김건희 씨 계좌 관리인으로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이 특검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를 오는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 전 대표는 자신이 김건희 씨를 2번 이상 만났다면 김 씨와 대질 조사에도 응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비삼계엄 당시 총리로서 역할을 다했는지, 되레 계엄 선포에 가담한 건 아닌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일 내란 특검에 처음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설명하셨는지요? 피의자 신분이었지만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혐의 규명을 위한 참고인 조사 성격이 강했습니다. 특검이 한 달여 만인 오늘 오전 9시 반 한 전 총리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다했는지, 이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물을 부분은 없는지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불러 조사한 내용,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가담한 건 아닌지 추궁할 전망입니다. 한 전 총리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이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에 공범으로 지목돼 있습니다. 또 국회 등에 나와 계엄 당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뒤 한 전 총리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된 만큼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내용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조사 이후 사실관계 등을 살펴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김건희 특검의 내란 특검에 재소환되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달 2일의 첫 조사 이후에 지금 보면 한 달이 넘은 시점이잖아요. 그 사이에 압수수색이 한 번 있었죠? 그렇죠. 여러 차례 압수수색이라던가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관련된 증거들을 조사를 하면서 좀 시간을 보낸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요, 이 1차 조사가 있고 연달아서 조사를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 조사의 텀이라던가 조사의 방식 같은 부분은 재량권이 충분히 넓게 사용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1차 소환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자택, 국무총리
정관, 그리고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주거지 압수수색이 단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까지 단행이 되었는데 이러면서 충실하게 특검 측에서는 관련된 물증을 확보하는 데 좀 주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이제 한 달여 만에 2차 소환을 단행을 하면서 이 2차 소환 직후에 구속영장이 곧바로 청구되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 간격을 두고 지금 2차 소환을 하는 걸 보면 사실상 혐의를 상당히 많이 다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 비상계엄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의심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다지기를 하는 과정이었다라고도 평가가 가능하고요.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확실한 물증이 확인되지 않아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을 썼다라는 해석도 양쪽 모두 가능해 보입니다. 네. 지금 특검 측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적어도 가담하고 공모하였으며 이전에 헌법재판이나 국회에서 한 진술과는 달리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 상당 부분 인지하였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상황에서 특히 헌법재판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왔고 그것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서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국무위원들을 모집하였다라는 측면이 이 비상계엄을 저지하기 위한 증거로서 활용이 되었었는데요. 오히려 특검 측에서는 역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나 헌재 진술, 국회 증언에서는 계속해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사전에 몰랐으며 막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특검 측이 확인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 관련된 문건들이 양복 뒷주머니에 이미 꽂혀 있는 것을 CCTV를 통해 확인이 되었고 관련자들의 진술, 특히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음이 충분하다라는 것이 특검 측의 지금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설명해 주신 대로 그간의 한 전 총리의 진술을 보면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란 말이죠.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 비상계엄에 관여를 했거나 혹은 방조를 했을 때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가 적어도 공모를 했고 가담을 했다, 방조했다 이 부분의 어떤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특검은 이전에 했던 발언들이 고의적으로 한 거짓 발언이었다라는 측면에 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덕수 총리가 오히려 자신이 한 말들의 발목을 잡힌 격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을 하면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말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고요.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한덕수 전 총리가 강조해 왔습니다. 국회에서도 계엄 문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제될 때까지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왔는데 확인이 되는 물증들, 대통령실 CCTV 자료라던가 관련자들의 진술은 이와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해왔던 일관된 진술들이 역으로 특검 측의 입장에선 확실한 물증이 있음에도 어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본인의 가담성을 숨기기 위해서 한 거짓 진술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입증하고 공격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오전 9시 30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소환 조사 사이에는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계엄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특검이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또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한덕수 전 총리 소환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모집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특히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소환이 있었고요.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지점은 없었는지
있는지 내란 특검에서 광범위하게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어찌 보자면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과정, 그 시간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평가가 가능한데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서 그날의 어떤 사실관계의 전말을 확인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그런 물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와 상반된 진술을 해온 것은 아닌지 이 점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특검이 위법 사항으로 특정할 만한 한 부분이 있는데 계엄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서명까지 했지만 이후에 없었던 일로 하자면서 폐기한 의혹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사가 이뤄지겠죠? 그렇죠. 이 사후 계엄 선포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원래 이 헌법 82조에 보면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이 부서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보를 문서로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가담을 하고 이 선포 과정에 인지를 하고 이제 서명도 했다가 추후에 이런 것을 사후에 만들어두는 것이 문제가 되겠다라고 해서 폐기를 지시했다라는 부분들, 이 과정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이런 식으로 문서를 만들어두는 것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후 비상계엄문 선포문의 이 작성 경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봅니다. 예, 이 비상계엄의 문제성을 인지한 증거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은폐하고 여기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어떤 적극적인 행위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특검 측에서는 그러한 증거로서 활용을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를 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불법적인 부분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런 불법적인 부분,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한다거나 이런 사후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말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기존의 진술과는 달리 오히려 불법성을 축소하고 형식적인 부분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이 특검 측의 지금 주장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하는 일들이 1차적으로 보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죠. 국가의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문서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국무총리라는 그런 권한, 이 직위에 따라서 이것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 권한 없는 일을 시킨 것은 아닌지 본인의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함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밤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했다라는 사실까지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추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 전 총리도 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어떤 연관이 있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 통화 내용, 통화 목록 같은 부분은 사실 압수수색이라던가 관련 조사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직후 이제 연쇄적인,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도 전달이 되는 전 국무수석과의 통화, 한덕수 전 총리와의 통화가 이어졌는데 이 부분도 과연 어떤 내용으로서 비상계엄과 관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잠시 국회에 다녀오겠습니다. 자, 모레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 회의 상황 보겠습니다. 정권의 난맥상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배추 총리 김민석부터 갑질 여왕 강선우까지 끊이지 않는 인사참사. 국회 법사위원장이 정책 발표 직후에 차명으로 주식을 팔아치웠던 이춘석 게이트. 야당을 협치 대상이 아닌 말살 대상으로 보는 집권 여당 대표. 입시비리 파렴치범 조국의 사면.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범 윤미향 사면, 개미 투자자 주머니를 털고 있는 세법 개정, 거기에 실패한 굴욕적 관세 협상 등등 손가락으로 꼽기도 힘들었습니다. 이 모든 국정 난맥상에 왜 그럴까 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인 것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지지층만 바라보는 반쪽짜리 대통령은 결코 민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아니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마저도 대통령의 뜻대로, 대통령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심을 따르는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당심만 쫓는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최종적인 선택과 결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몫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는 특정 정파에 근거한 국정 운영은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본회의를 열어서 방송장악법 통과를 마무리 짓고 불법 파업 조장법과 덧센 상법 등 반시장 악법들을 기어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치졸한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당 합동연설회 중에 중앙당사로 빈집털이 하듯이 압수수색을 들이닥친 특검이나 전당대회 하루 전날에 악법 처리 본회의를 열겠다는 여당이나 왜 이토록 야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선지가의 필유여경, 적악지가의 필유여앙이라는 옛 말씀이 있습니다. 악업을 쌓으면 반드시 재앙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남의 집 잔치상에 재를 뿌려보겠다는 심보,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겠다는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께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본회의 일정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뒤로 연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야 간의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본회의 일정 편성을 국회의장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손경식 경총회장을 비롯해 경제계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오늘은 결의대회를 통해서 반시장 악법 강행 처리를 멈춰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를 틀어막은 이재명 귀틀막 정권은 오로지 민노총 하명을 받들기 위한 입법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정말 조금이라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파업공화국으로 만들 노란봉투법과 기업을 해외로 내쫓게 만드는 덧센 상법 등 반기업 악법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경제계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친경제, 친시장, 친기업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산 넘어 더 큰 태산이 나타났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논문 표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지명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적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차세대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최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심각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로서 교육수장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최 후보자는 과거 본인의 SNS에 천안함 폭침은 이스라엘 잠수함 때문이라는 음모론을 공유하면서 북한의 도발로 목숨을 잃은 우리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했습니다. 국가관 자체가 극히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극단적으로 편향된 사람입니다. 세종시 교육감 시절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드루킹 댓글 조작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법 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네,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들어봤습니다. 특검과 민주당이 야당의 전당대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전당대회 뒤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노란 봉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와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국회를 잠깐 보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의혹인지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들의 권한입니다. 표결을 통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이 의원들이 이 비상계엄 선포 해제에 참여하는 것, 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특검 측이 눈여겨보고 있는 사안인데요. 어제 있었던 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결국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당사로 처음에 했다가 다시 국회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국회로 했다가 의총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혼선을 주고 고의적으로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표결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특히 이 과정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화 직후 또 이 장소가 또 변경된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관련자들은 전혀 그런 바가 없다. 이 통화 직후에 오히려 국회로 의총 장소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특검에서는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가 계속해서 변동된 부분이 표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고요. 한덕수 전 총리 역시도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계엄 직후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이 통화를 진행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이 표결의 어떤 참여에 대한 부분, 특히 이 표결을 의도적으로 막기 위한 부분에 대한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 특검에서는 그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또 수사를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 왼쪽은 이 시각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서울고검 내에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지난달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에 첫 번째로 출석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제 9시 30분에 출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곧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신병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됐기 때문에 이들이 총괄 관리하는 국무총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구속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사나 재판 과정은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것이 유죄가 아니라 무죄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신병이 확보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바로 유죄로 확정지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다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이 강조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는 부분에 더해져서 의도적으로 진술을 회피한다거나 거짓 진술을 한다거나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사유로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은 구속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란 특검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고 방조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혐의점이 입증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계속해서 특검 측이 제시하고 있는 물증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한다면 이 자체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부분이 입증이 되어서 구속될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질 수 있고요. 이와 반대로 만약 특검 측에서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진술들의 신빙성이 아주 낮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앞으로 조사라던가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재판을 받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특검은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과거의 헌재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했던 그 진술들이, 증언들이 상당 부분 거짓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증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 문건에 대해서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귀가해서 보니 양복 뒷주머니에 들어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실 CCTV에는 실제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를 키우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 했던 어떤 헌법재판소라든가 국회에서의 증언이 오히려 구속의 어떤 중요한 증거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 조사나 헌재 진술, 국회 증언에서 사실상 구체적인 증언 내용들을 보자면 결국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관여한 바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네. 이와 상반되는 물증들, 특히 대통령실 CCTV라던가 관련자들의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상반되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무총리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마땅히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상계엄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도운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특검은 의심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오늘 조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거고, 특검 측이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가 되었고 이전에 했던 진술들이 신빙성이 매우 낮은 것이 분명하다, 내지는 의도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허위 진술한 것이 확실하다는 판단이 쓴다면 곧바로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예. 자, 조금 전에 그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셨는데, 만약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그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규명이 된다면 그 다음 인물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이름이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뭐 참고인 신분으로 이 전후 관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는 당연히 가능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잠시 뒤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에 두 번째 소환되게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이 잠깐 남은 사이에 김건희 씨 관련해서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두 번째 특검 조사에서도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는데, 사실 아예 조사에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임하기는 하는데 거기에서는 진술을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꼽힐 수 있는 것이 말이 바뀔 때 이전에 했던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김건희 씨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이 되는데, 지금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증들을 갖고 있는지 다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진술을 했다가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진술을 일부 변경한다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특검 측이 지금 갖고 있는 내용들, 질문들을 좀 들어본 이후에 입장을 보다 정리하고 이후에 방어권 행사를 위한 진술을 이어가지 않을까, 좀 그런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의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 그러니까 수사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지금 많은 내용을 진술하기보다는 특검 측이 제시하는 그런 물증이나 진술들, 질문들을 좀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용도로서 이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이 됩니다. 예. 지금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그 양형과 관련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도 보여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사형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혐의들, 뭐 특수공무집행 반해나 직권남용 같은 부분이 인정이 되든 인정이 되지 않든 최종적인 형량에는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거나 양형을 낮추기 위한 그런 전략보다는 특검 측의 무리한 수사, 불법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수사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에 반해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여러 혐의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충분히 이 가운데 일부는 무죄를 받는다거나 적어도 양형에서 참작을 받는다면은 중형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전략적인. 자, 그리고 집사 김혜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어제 동시에 같은 시간에 소환이 됐는데 사실 언론에서는 대질 신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 관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질 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이 대질 신문이라고 하는 건 양측이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돈을 주었다고 하고 한쪽은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둘을 한 자리에서 조사를 한다면 적어도 누구 말이 더 맞는지 신빙성이 높은지를 확인하는 게 용이하고 양측의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대질 신문인데 현 시점에서는 사실 대질 신문이 좀 불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어제 출석했던 관련자들도 일부 진술에 차이점들이 있고 서로 간의 모순점은 발견되고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금품 같은 부분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측면,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와의 어떤 깊은 사이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청탁을 하고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적어도 현 시점에서 대질 조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유의미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대질 신문을 예상하고 동시에 이들을 다 한날 한시에 조사를 진행했다기보다는 여러 쟁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편이 조금 더 합리적인 해석일 것 같고, 다만 동시에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서로에게 지금 핵심적인 관련자들이 바로 옆에 조사를 받고 있다, 어떤 진술을 할지 모른다라는 부분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저희 취재기자가 특검 측에 문의를 해본 결과로는 이 김혜성 씨와 전성배 씨 그리고 김건희 씨를 같은 시간에 부른 것을 보고 우연이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말 우연이 맞을까요? 여러 가지 예측만 가능한 상황이라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특검에서도 여러 인력들이 있고요. 동시에 3명 정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 상황. 그리고 특검 측이 제한된 시간 동안 이 제한된 시간을 활용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사람만 조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가미가 된다면 당연히 우연히 함께 조사를 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았든 의도를 갖고 있던 의도가 없었든 서로에게 이 어제 조사를 받은 이 개개인들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오늘과 모레 연속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하고, 그리고 모레는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이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와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 의혹들이 있지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변호사법 위반 같은 부분은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활용해서 이제 집행유예형을 받아주겠다라고 하고 금전을 받은 부분이 문제되가 있어서 이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와 어떤 이 이후의 조사 결과들이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일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예. 이전에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왔던 인물이기도 한데 현재 상황은 좀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특검 측에서 새로 확보한 강력한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김건희 씨와 이 증권회사 직원 간의 그런 통화 내용들, 사전에 이런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특검 측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증들이 추가로 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전직 영부인이 된 신분상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전에 했던 진술과는 다른 부분들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특검 측이 고려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종호 씨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다면
오늘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거고 모레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된 조사를 받을 때는 참고인 신분이 되는 겁니까? 가능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혐의점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받는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쟁점은 이미 신병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본인 역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쟁점이라고 한다고 해도 적어도 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관련된 물증들을 어느 정도 상세하게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도 수위로서 발언을 할지도 좀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계속 화면으로 이 시각 내란 특검 사무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출석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30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30분이 출석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죠. 9시 반에 지금 출석을 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 지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5분 정도 남아 있어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맞춰서 입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머지않은 시간 내에 곧바로 이 출석에 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예측이 됩니다. 예. 이게 일정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늦거나 그렇게 되면 지금 특검 측과 미리 조율을 해서 그렇게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차량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자, 지금 화면 오른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검은 차 한 대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 9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소환. 자, 지난달 2일에 이어서 오늘 2차 소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계엄 선포 측과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취재진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저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변호사님 다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고 문제 삼는 부분을 짧게 정리를 해보면 비상계엄에 공모 혹은 가담을 했느냐, 그리고 이걸 미리 알았느냐, 혹은 알았는데도 안 말렸느냐, 그리고 여기에 사후의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했느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사후 계엄 선포문 같은 부분이 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 내가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했냐, 막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을 어찌 보자면 내심의 의사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입증 자체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사후 계엄 선포문 같은 부분은 물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진술이 있고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어떤 내 자규가 담겨 있는 행위는 내 의도를 담아내는 가장 강력한 물증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단순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 참여했느냐에 집중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물증들을 제시함으로써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함께 작성한 것이 아니냐, 내지는 적어도 이 사전에 이런 관련된 문건들을 이미 받았고 이것을 검토한 바가 있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물증들과 관련해서 비상계엄에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 이 부분 입증이 쟁점이 되리라고 보고요. 예. 국회에서 했던 발언들 같은 부분들이 위증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도 좀 쟁점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자, 조금 전 내란 특별검사 사무실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냥 고생 많으십니다라는 말과 함께 안으로 빠르게 들어갔는데요. 자, 변호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계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기 이전에 사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획하는 과정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한덕수 전 총리가 알고 있었거나 어떤
뭐 방관을 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드러난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속이 단행된 부분도 그런 부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인데 한덕수 전 총리가 당초에 해왔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했었다라는 부분에 배치되는 부분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 특검 측은 해당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수사에서도 실제로 이전에 했었던 이야기들처럼 저지하려고 해서 국무회의를 소집을 하고 이 비상계엄을 해지할 때도 적극적으로 이것에 어떤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이와 관련해서 모의에도 참여를 했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다른 중요 관련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 내란죄의 중요 임무를 종사했다고 담당할 수준에 이르는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